램, 아가가. 그 아이, 조용히 처리해. 새벽 4시 반. 서울 외곽의 재개발 구역.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75평생 이렇게 추운 새벽은 처음이었죠. 그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 노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파랗게 질린 아기의 손. 입술은 새파랗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조금만 늦었으면 숨이 끊어졌을 겁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50층짜리 빌딩. 통화 중인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후계자. 그의 입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흔적 남기지 마. 아이도 서류도 전부 없애. 이 일은 없었던 거야. 쓰레기 더미 속 죽어가는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지우려는 누군가. 노인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라는 것도. 10년 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85세 폐지 줍는 할머니와 수천억 재벌가의 전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빈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들 사이로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렸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75살. 얼어붙은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쥔 그녀의 얼굴엔 주름 사이사이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곧바로 얼어붙었죠. 하지만 순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어야 했으니까요. 20년 전만 해도 순덕은 이런 삶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상가 건물 2채와 논밭을 가진 넉넉한 살림의 안주인이었죠. 동네에서 박 사장 마누라라 불리던 시절 돈 관리는 늘 순덕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아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제 사업에 이름 좀 빌려주세요. 그 시절 아들 보증을 거절하는 건 부모 자격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계약서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빚은 고스란히 순덕 앞으로 넘어왔고 집과 땅을 정리해도 모자랐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죠. 그렇게 순덕은 빚을 갚기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냐고요? 했죠. 밤마다 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말이 목구멍을 막았으니까요. 순덕이 리어카를 끌고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안쪽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순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시간 이 동네에 저런 차가 올 리 없었죠. 재개발 구역이라 주민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은 건 순덕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 뿐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뒷좌석에서 내리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 순덕은 본능적으로 가로등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쓰레기 더미 옆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함께 놓았죠. 이상했습니다. 남자의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마치 버리는 게 아니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차에 올라타자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순덕은 무심코 번호판을 봤습니다. 서울 84바. 뒷자리는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사라진 뒤에도 순덕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그때였습니다. 울음소리.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쓰레기 더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를 버려두고 달려갔죠. 얼어붙은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 종이봉투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생후 2~3달쯤 됐을까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는 갓난아기. 얇은 담요 한 장에 쌓인 채 버려진. 세상에. 순덕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죠. 아기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얼어 죽었을 겁니다. 순덕이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아기의 작은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종이 조각들, 찢긴 서류 조각들이 아기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숫자와 도장 자국이 보였죠. 글씨는 대부분 찢겨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한 조각에 선명하게 남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출생. 그 뒤는 찢겨 없었습니다. 순덕은 평생 종이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죠. 인쇄 잉크 냄새, 종이 질감, 글씨체만 봐도 어떤 문서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메모지가 아니었습니다. 공문서였죠. 그것도 고급 용지에 인쇄된. 순덕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야. 신고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넘겨야 했죠.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는 순간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새끼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죠. 작고 차가운 손. 그 손이 순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폰을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때 골목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벽에 뭐야?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폐지수거 업자 박종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투박한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덕을 바라봤죠. 순덕 할머니, 그게 뭐야? 순덕은 반사적으로 아기를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헌옷 주었어. 헌옷? 이 추위에 벌써부터? 종구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냥 가. 나 바빠. 순덕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웠는지 종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덕을 훑어보더니 결국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참나, 사람이 왜 저래. 발소리가 멀어지자 순덕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울음 대신 작은 손으로 순덕의 옷깃을 움켜쥐었죠.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새벽 하늘. 50년 전 아들이 태어나던 날 밤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그때 순덕은 아들을 품에 안고 맹세했죠.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주겠다고. 그 맹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떠났고 순덕은 폐지를 줍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순덕의 품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찢긴 서류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시설로 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아이를 찾으러 오겠죠. 아까 그 검은 차를 몰던 사람들이.
순덕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 사람들에게 넘기면 안 된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사람을 보고 종이를 만져온 노인의 직감이었죠. 하지만 순덕은 그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일단 몸부터 녹이자. 순덕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대답 대신 작은 손으로 순덕의 옷깃을 더 꽉 쥐었죠. 리어카가 얼어붙은 골목을 지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재개발 구역의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순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주운 이 아기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이 아기를 둘러싼 거대한 비밀이 10년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 진실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품속의 아기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손에 쥐어진 찢긴 서류 조각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발견되길 기다려온 것처럼. 순덕의 집은 재개발 구역 끝자락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금간 시멘트 바닥, 그리고 한쪽 구석에 쌓인 폐지 더미. 그게 순덕이 가진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밤 그 좁은 방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순덕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낡은 전기장판을 최대로 올리고 자신의 속니부를 아기 위에 덮어줬죠. 아기의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았습니다. 휴! 순덕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내가 미쳤지. 진짜 미쳤어. 신고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전화해야 했죠. 하지만 순덕의 손은 폴더폰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아기 손에 쥐어져 있던 찢긴 서류들. 순덕은 전등 아래로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인쇄소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손끝에 남아 있었죠. 종이 두께, 질감, 잉크 농도. 그것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 복사지가 아니야. 고급 용지였습니다. 관공서나 대기업에서 쓰는 종류. 찢긴 조각들 사이로 보이는 글씨체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출력이 아닌 타자기로 친 듯한 고풍스러운 서체. 출생. 삭제 요청. 확인 후 폐기. 조각조각 흩어진 단어들이 순덕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이 아이는 누군가 일부러 없앤 거야.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류까지 찢어서 함께 버렸다는 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다는 뜻이었죠.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이 허둥지둥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50년 전 아들을 키울 때의 기억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프구나. 그래, 배고프지. 분유도 없었습니다. 기저귀도 없었죠. 순덕은 급한 대로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아기 입술을 축여줬습니다. 아기가 수건을 빨기 시작했죠. 조금만 기다려. 내일 뭐라도 구해올게. 순덕은 밤새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잠들 때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다시 울면 안아 올리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마이너스. 다음날 오후 순덕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순덕 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숙, 68살.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는 순덕과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산 이웃이었죠. 순덕은 황급히 아기를 이불로 덮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왜? 언니 괜찮아? 어제도 오늘도 폐지 수거 안 나오길래. 아픈 거 아니야? 영숙은 순덕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밤새 뭐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 지금 그게 뭐야? 순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 영숙을 안으로 들였죠. 이불 위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본 영숙이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순덕은 영숙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영숙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영숙은 순덕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지기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일단 얘기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순덕은 영숙을 방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버려진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뭐?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었어. 얼어 죽기 직전이었고.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고했어? 언니 신고 안 했어? 순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이 한숨을 쉬었죠. 언니, 그건 불법이야. 유기아동을 신고 안 하면. 알아. 아는데.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야. 누가 일부러 없애려고 한 거야. 서류도 찢어서 같이 버렸어. 출생 기록 같은 거. 영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 감이 그래. 그 아이를 경찰한테 넘기면 안 돼.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갈 것 같아.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결국 긴 한숨을 내쉬었죠. 며칠만이야. 며칠만 도와줄게. 그 사이에 생각 정리해.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이너스. 그날 저녁 순덕은 영숙에게 받은 분유와 기저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덕이 들어오자 작은 손을 뻗었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왔어. 이제 배 안 고플 거야. 순덕은 서툰 손길로 분유를 탔습니다. 물 온도가 맞는지 손목에 대보고 젖병을 흔들어 덩어리를 풀었죠. 아기가 젖꼭지를 물자 허겁지겁 빨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순덕은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면서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기의 눈. 생후 2~3달 된 아기치고 눈동자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뭔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순덕은 아기의 버릇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아기는 유독 종이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울다가도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울음을 뚝 멈췄고 종이를 손에 쥐어주면 한참을 만지작거렸죠. 전단지든 신문지든 상관없었습니다. 종이라면 뭐든 좋아했습니다. 이 녀석 종이를 좋아하네. 순덕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기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재밌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버릇이 훗날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 나 종구야. 문 좀 열어봐. 폐지 수거업자 박종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새벽 순덕을 수상하게 봤던 그 남자. 순덕은 재빨리 아기를 이불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문 앞으로 갔죠. 왜 그래? 문을 열자 종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덕의 어깨 너머로 방 안을 훑었죠. 할머니,
요즘 왜 폐지 안 나와? 사흘째 안 보이던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진짜? 근데 이상하네. 그날 새벽에 뭔가 숨기는 것 같더니 종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혹시 뭐 문제 있어?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순덕의 목소리가 너무 빨랐습니다. 종구의 미간이 찌푸려졌죠. 그 순간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순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종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할머니,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순덕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구가 손으로 문을 막았죠. 할머니, 안에 아기 있어? 그게 그날 새벽에. 제발 그냥 가줘.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구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구는 한참 동안 순덕을 바라보더니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얘기 좀 해.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문에 기대 주저앉았죠. 이러다 들키면 다 끝이야. 품속에서 서류 조각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순덕은 그 조각들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이 종이들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방 안에서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종구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여보세요? 네, 저예요. 그 할머니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해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계속 지켜봐. 차가운 목소리. 재개발 구역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반지하 방에는 이제 아기 물건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숙이 가져다준 중고 아기 옷들, 분유통, 기저귀 더미. 좁은 방이 더 좁아졌지만 순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새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소리도 커졌죠. 순덕이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면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녀석 웃는 거 봐. 순덕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기에겐 이름이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도 없었죠. 법적으로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이러다 큰일 나. 영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순덕의 집을 찾아오는 게 이제 일상이 됐죠. 병원도 못 가잖아.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순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신고하면 시설로 보내겠지. 그리고 순덕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 일들. 아이를 버린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불안. 그 서류 조각들 아직 가지고 있어? 응. 근데 찢어져서 뭔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이상해. 순덕은 서랍에서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틈틈이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너무 많이 찢겨 있었죠. 언니, 나 아는 사람 중에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사무소? 응. 우리 분식집 단골인데 좋은 사람이야.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순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지. 근데 이대로는 안 되잖아. 아이한테 이름이라도 있어야지. 순덕은 품속에서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 이름도 없이 세상에 버려진. 알았어. 한번 만나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영숙이 데려온 사람은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정미숙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일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숨떡 품에 안긴 아기를 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죠. 영숙 언니한테 대충 들었어요. 유기 아동이라고요? 네. 신고는 안 하셨고요? 숨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이 한숨을 쉬었죠. 할머니, 이거 불법이에요. 아시죠? 알아요. 아는데. 숨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일부러 버린 거예요. 서류까지 찢어서. 숨덕은 서류 조각들을 미숙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죠. 이거 출생 관련 서류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찢어져서 잘 모르겠어요. 미숙은 조각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뭔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죠. 잠깐, 이거. 왜요? 이 용지, 일반 용지가 아니에요. 관공서용 특수 용지예요. 그것도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라. 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법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쓰는 종류예요. 숨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법원이요? 네. 출생 기록 말소 같은 특수한 절차를 밟을 때 쓰는. 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죠. 할머니, 이 아이. 혹시 그냥 버려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한 것 같아요. 출생 기록까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이너스. 미숙은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죠. 할머니,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봤거든요. 유기 아동 신고 기록을요. 미숙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시기에 유기 아동 신고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 신고가 며칠 만에 삭제됐어요. 흔적도 없이. 숨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삭제요? 그게 가능해요? 보통은 불가능해요. 누가 위에서 손을 쓰지 않는 이상. 미숙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뒤에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파고들기가 무서워요. 숨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꿈틀거렸죠.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으면 새로운 출생 기록을 만들 수 있어요. 정식으로요. 입양이요? 네. 할머니가 이 아이를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할머니 아이가 되는 거죠. 숨덕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나 같은 사람이? 쉽진 않아요. 나이도 있고 경제적 상황도.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미숙은 숨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작업은 제가 좀 알아보고요. 대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숨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근데 할머니, 아이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요? 숨덕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동안 아기 얘라고만 불렀죠. 이름을 지어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셔야 해요. 서류에 넣을 거니까. 숨덕은 한참 동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 작은 코, 통통한 볼. 어둠 속에서 발견됐지만 이제는 햇살처럼 웃는 아이. 도윤이요. 도윤이요? 네.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제 어두운 인생의 빛이 됐으니까.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박도윤. 숨덕도 웃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로 도윤아, 이제 너 이름이 생겼어. 박도윤.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을 알아들은 것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우려 한 사람들이 있다. 미숙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누군가 위에서 손을 썼다. 순덕은 서랍 속 서류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찢긴 종이들.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무서운 게 적혀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순덕은 잠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넌 대체 누구니? 아기는 대답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창문 틈으로 내다봤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차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잠시 후 차가 천천히 움직여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창가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찾고 있어. 이 아이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포클레인이 낡은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먼지가 온 동네를 뒤덮었죠.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 순덕의 반지하 방도 곧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셔야 해요. 다음 달까지예요. 동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이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빠듯했습니다. 폐지를 주어봤자 하루 10,000원 남짓. 그나마 도윤을 돌보느라 예전만큼 나가지도 못했죠. 언니, 우리 집에 당분간 있어.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죠. 니네 식구도 있는데 어떡해. 괜히 폐만 끼쳐. 폐가 뭐야.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고맙다. 근데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순덕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덕이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박순덕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한성채권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권.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신데요? 아드님 박민수 씨 건으로 왔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죠. 아드님이 보증 서신 채무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원금의 이자까지 해서.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순덕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건 다 갚은 줄 알았는데. 원금은 일부 상환되셨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요. 현재 남은 금액이 3,200만 원입니다. 3,200.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겨우 버텼죠. 저희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정리 좀 하려고요. 혹시 재산이나 담보로 잡을 만한 게 있으신지. 남자의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아기용품들을 봤죠. 아기가 있으신가 봐요?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손주분인가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방법 좀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가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죠. 순덕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200만 원. 평생 폐지를 주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또 도장을 찍어서 이 꼴이 됐어.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그때 거절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품속에서 도윤이 꿈틀거렸습니다. 작은 손이 순덕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죠. 순덕은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며칠 뒤 영숙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그 채권 회사 사람들 나한테도 왔어. 언니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물어보더라고. 순덕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근데 언니, 그 사람들 눈빛이 이상해. 그냥 빚 받으러 온 사람들 같지가 않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혹시 그 아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언니가 아이를 데려온 뒤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잖아. 그 검은 차도 그렇고 종고도 그렇고 이제 채권 회사까지. 순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언니 미안한 말이지만 그 아이 시설에 보내는 게 안 돼.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잃을 것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이 아이마저 보내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에 아들 낳고 맹세했어. 목숨 다할 때까지 지키겠다고. 그 맹세 못 지켰어. 아들은 떠났고 난 이 꼴이 됐지. 순덕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온 뒤로 아침에 눈이 떠져 살 이유가 생긴 거요. 이 아이가 날 살게 하는 거야.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어. 고맙다. 마이너스. 다음 날 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입양 서류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신원 조회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채무가 잡혀 있더라고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채무가 있으면 입양 심사에서 불리해요. 경제적 능력을 보거든요. 그럼 안 되는겨? 꼭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미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그 채권 회사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상해요. 뭐가요? 한성채권이라는 회사 몇 년 전에 다른 큰 회사에 인수됐거든요. 큰 회사요? 네. 성진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재벌 그룹이에요. 건설, 금융, 유통 다 하는. 근데 왜 그런 큰 회사가 할머니 같은 소액 채무자한테 직접 사람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순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랑 관련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할머니, 당분간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진그룹.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왠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방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이에게로 갔죠. 왜 배고프냐? 도윤을 안아 올리는 순간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순덕은 도윤을 꼭 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물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성진그룹 본사 빌딩 5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고 엘리베이터는 쉴 새 없이 움직였죠. 그 건물 꼭대기 회장실. 성진그룹 회장 성태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눈빛은 날카로웠죠. 40년 전 작은 건설 회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그룹으로 키워낸 사람. 그의 손에서 무너진 경쟁사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뭐야? 10년 전 건입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0년 전? 네. 아이 건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죠. 말해봐. 저희가 심어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재개발 지역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키웠고 입양까지 했다고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에 유리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죠. 그 노인이 누군데? 박순덕이라는 사람입니다. 75? 아니, 지금은 85이고요. 85 먹은 할망구가 아이를 키웠다고?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호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화질의 사진. 옥탑방 앞에서 찍은 것 같았죠. 이게 그 아이입니다. 10살이고요. 태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얼굴 닮았죠?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현이를 빼닮았어. 도현, 성태준의 둘째 아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아이가 도현이 아들인 건 확실한 거야? DNA 검사를 안 해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시기상 맞습니다. 도현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태어난 아이니까요. 태준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을 닮은 눈, 코, 입. 심장이 쿵쾅거렸죠. 왜 이제야 보고하는 거야? 10년 전에 처리됐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라고. 내가?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어.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누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준이는 어디 있어? 도준. 성태준의 첫째 아들. 성진그룹의 후계자. 부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불러. 네. 당장 불러오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게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태준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 데려와. 조용히. 마이너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부회장실. 성도준이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죠. 아이를 찾았다고요? 네, 부회장님. 재개발 지역 인근 옥탑방에서 노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도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45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아버지 태준을 닮아 야심이 넘쳤죠. 10년이나 됐는데 이제야 찾은 거야?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처리된 줄 알았는데. 됐어. 도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 아이 상태는 어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그 노인은 85입니다. 별다른 연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늙은 할머니와
10살짜리 아이. 처리하기 어려울 것도 없었죠. 좋아. 조용히 정리해. 아이는 사고로 처리하고 노인은 알아서 하고. 그때 화면 속 남자가 머뭇거렸습니다. 부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회장님께서 아이 존재를 아셨습니다. 도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직접 지시하셨다고요. 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어? 저희 쪽에서 보고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경로로 아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면 DNA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연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겠죠. 그 순간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상속 지분, 후계자 자리,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일단 대기해. 네, 아버지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통화를 끊고 도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옥탑방. 순덕은 창문을 통해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1시간 전에 사라졌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할머니, 왜 그래?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애써 웃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할머니, 요즘 왜 자꾸 창바빠? 무서운 거 있어?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 할머니 손 떨려. 도윤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 할머니, 나 때문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네가 뭘 잘못했어. 니는 아무 잘못 없어. 순덕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날 살게 해.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끝이야.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창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죠. 검은 승용차가 다시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 2대. 순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의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순덕 씨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도윤을 뒤로 숨기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문 앞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순덕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요.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동학대요? 무슨 소리예요? 신고 내용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아이를 불법으로 데려와 양육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불법이라니. 입양 서류도 다 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방 안을 둘러봤죠. 아이가 저 아이인가요? 도윤이 순덕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도윤을 보더니 수첩에 뭔가를 적었죠. 일단 아이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신다고요? 신고 내용 확인될 때까지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합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서류도 다 있다고요. 순덕이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도윤도 순덕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죠. 할머니, 나 어디 가는 거야? 아무 데도 안 가. 걱정 마.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협조 안 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일단 아이만 데려가면 금방 확인되고요. 문제 없으면 바로 돌려보내드립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못 보네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숙이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순덕집에 오다가 경찰차를 보고 달려온 거였죠. 영숙아, 언니, 왜 경찰이 여기 있어? 영숙이 경찰을 노려봤습니다. 이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 10년 동안 키운 사람이에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신고? 누가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눈이 번뜩였죠. 익명신고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신고했다고 아이를 데려간다고? 법적 절차입니다. 이게 무슨 법적 절차야? 입양 서류 있다잖아요. 영숙이 경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이 인상을 찌푸렸죠. 아주머니, 비키세요.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연행해봐요. 나도 할 말 있어.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도윤이 순덕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가도 괜찮아. 뭐? 할머니가 잡혀가면 안 되잖아. 나 잠깐 갔다 올게. 금방 돌아올 거야. 순덕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안 돼. 네가 왜 가? 할머니, 울지 마. 도윤이 순덕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머니를 달래고 있었죠. 나 금방 올 거야. 약속해. 도윤이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나 따라갈게요. 근데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경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알았다. 가자. 경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이 울부짖었죠. 안 돼. 도윤아. 할머니, 금방 올게. 기다려. 도윤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덕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죠.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영숙이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미숙 씨한테 연락해. 미숙이? 그 사람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어서.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2시간 뒤 미숙이 순덕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뭔데? 도윤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가 일반 보호소로 간 게 아니에요.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건데? 성진그룹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에요. 뭐라고? 저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 신고도 그쪽에서 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진그룹이 왜 우리 도윤이를? 할머니, 그 아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세요? 미숙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는 성진그룹 회장의 손자예요. 10년 전에 버려진.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죠. 손자라고? 그럼 왜 버렸어? 왜 우리 도윤이를? 상속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 아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숙 씨,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재벌이라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도윤이가 거기 있다고. 순덕이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도와줘. 이 늙은이 평생 비는 거야. 미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알아볼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없는 방이 너무 컸습니다. 아이의 옷, 책가방, 신발.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이만 없었죠. 순덕은 도윤이 맞춰놓은 서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손때가 묻은 종이들. 순덕은 그걸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꼭 데리러 갈게.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미숙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죠. 도윤이 없는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쓰던 베개를 안고 밤새 뒤척이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법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변호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대형 로펌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 변호사라고요.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에 순덕은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순덕의 옥탑방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까요?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이름은 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순덕의 손을 잡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성진그룹이라 쉽지 않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고 저쪽 변호사만 수십 명이라고요.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고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냐고.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 도윤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요. 순덕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고마워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미숙에게 받은 서류 조각들을 분석했습니다. 도윤이가 맞춘 출생 기록 말소 요청서. 서연은 이게 진짜라면 성진그룹을 뒤흔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생 기록을 함부로 지우는 건 범죄였고 상속 분쟁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면 유기죄에 사문서 위조까지 적용된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 서류만으론 부족했죠. 원본이 있어야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서연이 제안한 방법은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걸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 순덕이 원고가 되어 도윤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성진그룹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거였죠. 서연은 일주일 만에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양육권 반환 소송. 피고는 성진그룹 산하 아동복지시설과 성진그룹 부회장 성도준이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85세 할머니, 재벌 상대로 양육권 소송, 버려진 아이의 진실 10년 만에 밝혀지나 성진그룹 후계자 조카 유기 의혹. 기사 제목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기자들이 순덕의 옥탑방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순덕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죠. 순덕은 당황했지만 서연이 옆에서 모든 걸 처리해줬습니다. 하지만 성진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격이 시작됐죠. 한서연 변호사, 과거 징계 이력 있어. 공익 변호사의 숨겨진 비리 의혹. 가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의 과거를 들춰내고 없는 비리를 만들어냈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서연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악성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거라고.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시작한 거라고. 법정에서 이기면 다 뒤집을 수 있다고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 순덕은 매일 서연과 만나 준비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하나하나 되짚었죠. 아이를 발견한 날 새벽 검은 승용차,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기,
찢긴 서류 조각들, 채권 회사가 찾아왔던 일, 검은 차가 동네를 배회하던 일,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숙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가 시설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성진그룹 사람이라고만 했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고요. 순덕은 전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도윤이가 어디로 간 건지, 무슨 일을 당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냈다고요. 성진그룹 회장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성태준 회장이 직접 손자를 데려간 거라고요. 부회장 몰래.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왜 직접 나선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서연은 이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손자를 인정하려는 것 같다고요. 부회장이 숨긴 걸 알고 직접 나선 거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회장의 의도를 확인하려면 법정에 세워야 했습니다. 재판까지 일주일. 순덕은 도윤이가 쓰던 이불을 꺼내 안았습니다. 아이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죠. 순덕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게 법정에서 결정될 터였습니다.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송 카메라, 그리고 순덕을 응원하러 나온 시민들. SNS에서 순덕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폐지 할머니를 응원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죠.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순덕은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85년 인생에서 법원에 와본 건 처음이었죠.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양복 입은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양쪽으로 사람들이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엔 순덕과 서연, 그리고 영숙과 미숙이 앉았죠. 반대편엔 성진그룹 변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비싼 양복에 두꺼운 서류 파일들. 순덕은 기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성도준이 들어왔습니다. 성진그룹 부회장, 45살의 날카로운 인상. 순덕을 스쳐 지나가면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죠. 그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말렸죠. 할머니,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참아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가 이쪽을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할머니.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서기가 사건 번호를 읽었습니다. 양육권 반환 청구 소송, 원고 박순덕, 피고 성진복지재단 및 성도준. 서연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원고 박순덕은 10년 전 유기된 아동을 발견해 양육해왔으며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 법적 보호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이 거짓 신고를 통해 아동을 불법으로 분리했다고요. 이는 명백한 양육권 침해이며 아동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진그룹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아동 성도인은 성진그룹 회장의 친손자이며 10년 전 일은 가정 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친가족의 보호 아래 있으며 원고에게 양육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죠. 85세 고령에 경제적 능력도 없는 원고가 아동을 키울 수 없다고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붉어졌죠.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맞춘 출생 기록 말소 요청서였죠. 이 문서는 10년 전 아동과 함께 유기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누군가가 아동의 출생 기록을 불법으로 삭제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성진그룹 측 변호사들이 급히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의논했죠. 이에 있습니다. 저 문서는 찢어진 조각을 임의로 맞춘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감정 결과를 본 후 판단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성진그룹 회장 성태준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성도준의 얼굴이 굳어졌죠. 회장은 본 사건의 피고가 아닙니다. 증인 신청 사유를 밝히세요. 성태준 회장은 아동의 친조부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동 유기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이 필요합니다. 성진그룹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회장님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건 원고 측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성태준 회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성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죠. 첫 번째 공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누군가 순덕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성도준이었습니다. 박순덕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왜 이러는 겁니까? 돈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을 드릴 테니 소송을 취하하세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몇 명인지 보셨죠? 계속 싸워봤자 할머니만 힘들어요. 서연이 순덕이 앞에 섰습니다. 부회장님 협박입니까? 협박?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도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한서연 변호사, 당신도 알잖아요. 이 싸움 어떻게 끝날지.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순덕이 먼저 말했습니다. 난 돈 필요 없어. 도준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도윤이만 돌려줘. 그럼 됐어. 그건 안 됩니다. 도윤이는 우리 집안 아이니까요. 그래서 10년 전에 쓰레기통에 버렸어? 니네 집안 아이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 애가 니네 피가 섞였을지 몰라도 그 애를 키운 건 나야. 10년 동안 밥 먹이고 아플 때 밤새 안고 학교 보내고 그게 가족이야. 도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봅시다. 도준이 돌아섰습니다. 검은 양복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죠. 서연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도윤이 얼굴 봤어. 그것만으로도 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재판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법정 출석 요청, 10년 전 유기된 아이,
재벌가 손자였다. 폐지 줍는 할머니 vs 재벌, 양육권 전쟁. 인터넷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진그룹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죠. 재벌 총수가 손자를 버렸다는 의혹에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 날 터졌습니다. 아침 서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성태준 회장이 쓰러졌대요. 심장마비로.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이래요. 의식이 없고요. 그럼 재판은 연기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쓰러지면서 부회장이 경영권을 다 가져갔대요. 이제 성진그룹 모든 결정은 성도준이 해요.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는? 부회장 손에 있어요. 완전히. 전화기를 든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것일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꼭 갈게. 조금만 더 버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성진그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임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죠. 도주는 이 틈을 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반대파를 하나씩 밀어냈죠. 그리고 도윤을 해외로 보내려 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연락해 왔습니다. 도준이 도윤을 미국으로 보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요. 유학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재판을 피하려는 것이었죠. 아이가 한국에 없으면 양육권 소송 자체가 의미 없어지니까요. 비행기는 3일 뒤였습니다.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일. 그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85세 할머니가.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법원에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각됐죠. 성진그룹 변호사들이 이미 손을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아동유기, 불법 감금.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벌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틀.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죠. 아이가 처음 웃었던 날, 첫 걸음마를 뗀 날, 학교 입학식. 10년의 시간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미가 미안해. 아무것도 못해줘서.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그룹 비서실 강민호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깨어났다고요. 어제 의식을 회복했고 순덕을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려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서연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동. 경호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위축됐지만 서연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이 보였습니다. 성태준 회장. 72이라고 했지만 병상에 누운 모습은 훨씬 더 늙어 보였죠. 온갖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에게 줄 게 있다고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유언장과 진술서였죠. 태준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일은 큰아들 도준이 벌인 짓이라고요.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도연이한테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그 아이를 도준이 버렸다는 것도 쓰러지기 전에 조사를 시켜서 모든 게 밝혀졌다고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했습니다. 욕심만 가르쳤지 사람 되는 법을 안 가르쳤다고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10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태준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도준이가 아이는 죽었다고 보고했다고요. 변명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서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도윤이가 성진그룹 지분의 30%를 상속받게 됩니다. 진술서는 도준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태준은 이 서류들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도준은 체포될 거고 도윤은 순덕에게 돌아갈 거라고요.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요. 10년 동안 손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그 아이를 진짜 가족처럼 키운 건 순덕이라고요. 태준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를 부탁합니다. 그날 오후 서류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성진그룹 부회장 성도준 긴급 체포, 10년 전 조카 유기 혐의, 회장 진술로 드러나 모든 방송이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도준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도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도준의 얼굴이 TV 화면에 비쳤습니다.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 10년 동안 숨겨왔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공항에서 구출됐습니다. 순덕이 달려갔습니다. 85세의 몸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었죠. 도윤이 보였습니다. 공항 경찰서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죠. 할머니.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순덕의 품에 안겼죠. 둘 다 울었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웠어. 알아.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순덕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미가 왔으니까. 이제 아무도 네 못 데려가. 주변에 있던 경찰들, 기자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죠. 한 달 뒤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도윤의 양육권은 박순덕에게 있다. 성도준은 아동유기,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될 때 순덕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순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을 물었죠.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아이를 키웠을 뿐이에요. 순덕은 도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가자, 도윤아. 집에 가자. 6개월 뒤 순덕과 도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옥탑방이 아니라 작은 아파트였죠. 성태준 회장이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손자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도윤은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웃음도 되찾았죠. 그리고 여전히 종이를 좋아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맞추는 걸. 어느 날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전국 퍼즐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고요.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상장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나 1등 했어.
오, 장하다 우리 도윤이. 순덕이 도윤을 안아줬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천재인 것 같다고요. 나중에 대단한 사람 될지도 모른다고. 순덕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안 돼도 돼. 그냥 건강하고 착하게 크면 돼. 그게 제일이야. 도윤이 순덕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닮은 사람 될래. 착하고 용감하고 포기 안 하는 사람.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스하고 밝은 햇살. 10년 전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빛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살게 했고 자신이 이 아이를 살게 했다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덕 할머니와 도윤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